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헬조선 독립군 역사와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여성 진행자가 오늘 안 왔네요. 네. 이 친구가 연극하는 친구거든요. 아, 그래. 행사 뛴다고 오늘. 그래서 오늘 못 왔고요. 자, 오늘 또 인사 좀 하죠, 우리. 네, 우리사연구소의 이준영입니다. 예, 저는 축구방송 고등학 대표입니다. 네, 반가워요. 김원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쟁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야, 이 전쟁이 21세기에서 또 한반도에서 또 전쟁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웹진 비슷하게 올라 있는데 알면 알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해가지고 전쟁 발발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비상 대피소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 일러스트를 너무 이렇게 귀엽게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시에 필요한 물자 준비하기. 그래서 비상시 생활 필수품은 뭐 식량, 치사도구, 침구, 의류 뭐 이런 게 있고 가정용 비상약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화생 방전에 대비한 물자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전시의 일반 행동 요령.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내용은 60년대인데 이미지만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적 폭격 도발 시 행동 요령.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소로 대피하자. 뭐 건물 잔해에 갇히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자. 이런 내용. 화생방 공격 시 행동 요령.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고치되어 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 위기 한반도 여기 상황을 좀 보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전쟁 위기를 겪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현재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전쟁 얘기를 하는, 전쟁을 선동하는, 전쟁을 부추기는 이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시작을. 네, 뭐 대표적으로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간 남측 자금이 북측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 이 자금 핵미사일 개발로. 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 이 자금 유입서를 계속적으로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론이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장, 그러니까 사드 배치론 좀 약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당장 2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그 군사 시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참수 작전이라든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거 작전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한다든지, 그리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쟁 불사론을 지금 퍼뜨리고 있죠. 그 얘기가 하죠.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딱 찍어가지고 제거하는 거를 결정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얘기까지. 자금 유출부터 제가 참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 통일부 장관이 처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중에 70%는 뭐 저기 들어가가지고 운동당 지도부 39호실인가 들어가서 그것이 핵 개발하는데 쓰였다 이렇게 하고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나중에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다, 내가 증거 없고 그냥 그거는 처음에는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처음에 그래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 그다음번에 계속 물으니까 이제 자료가 사실 없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경고 차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야, 그거 들어갔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최종 들어간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진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이거 어리석은 거다. 그냥 거짓말도 우기고 강하게 우길수록 반복해서 우길수록 그대로 그게 진실이 된다. 네. KBS 일원을 따라 배우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정치를 야무지게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국회 하면서 같은 상임위에서 근무하고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별로 말도 없고 또 국회에서 발언할 때 보면은 거칠게 하지 않고 보좌관이 와 써준 거를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읽듯이 쭉 낭독하고 그리고 장관이 답변하면은 추가 질문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착하게 착한 이미지였거든. 근데 이번에 예금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내공이 굉장히 쌓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쟁 불사론이라든지 뭐 자금 유입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아까 정부에서 나온 거 행정안전처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안전처. 이 대목이 지금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발발 전에는 어떻게 하고 후에는 어떻게 하고 대피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쭉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실었다는데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한국 전쟁 1950년 이후에 지금 가장 한 60몇 년 만에 가장 그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태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의 태도가. 그리고 이번 전쟁은 이렇게 화생방하고 뭐 알면 알도록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대피소에 가고 생활 필수품 준비하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몇십 년 전 이게 지금 버전이죠, 한국 이게. 전쟁이 지금 다시 일어나면 실제로 한국이 핵전쟁의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지금 재밌는 게 미국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 네. 지금 봐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선제 타결하겠다는 얘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징후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건 주체가 미국이죠. 미국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징후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되니까. 전력이 있잖아요. 이라크 침공할 때. 그러니까 이라크 할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핵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선제 타격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 검증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은 그동안에 보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뭐 이렇게 없는 것도 핑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사례가 많은 나라거든요. 예. 그렇죠. 아주 큰 사건들이 많죠. 큰 사건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지금 뭐 월남전에 있어 통킹만 사건도 호지민이가 공격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미국이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줬고 또 미국 스페인 전쟁해서 뭐 푸에르토리코나 이런 거 필리핀 같은 거 나중에 전쟁으로서 뺏은 그런 전쟁도 하바나 항구에서 미국이 자폭하는 식으로 해서 그 조작해서 자작극을 벌려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또 우리의 지금 천안함 문제도 그런 의혹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진실이야 진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우기고 있는데 뭐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징후나 근거가 그 정부의 입장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 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북한에 대해서 기회를 봐서 선제 타격을 하는 걸로 하겠다. 근데 그 앞에 단서를 붙인 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쟁이 미국에서 안 터지잖아요. 핵전쟁이. 지금까지 그랬죠. 예. 한반도에 터진다고. 그러니까 남의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들은 부담이 없이.
근데 그거를 우리 여기 한국에 사는 한국의 국민들, 한국의 정치인들 또 집권 세력은 그걸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데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동족이라고 하는 순수한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게 요즘은 자꾸 의심스럽다고요. 네. 최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전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사례도 있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늘 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기사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제목이 이겁니다. 국정원 김정은 대남 테러 역량 결집 지시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국정원이 이제 밝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국회 그 집권 여당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정보 보고를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의원이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사이버 테러 등 대남 대테러 역량을 적극 결집시키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주장이에요. 남한에 대해서 대테러,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적극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고요. 자, 어떤 공격이냐 보면은 반북 활동, 탈북민, 정부 인사들에 대한 독국물 공격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인 암살, 요인을 이제 납치해가지고 북으로 데려가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북을 비판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협박소포 편지 발송, 신변위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했고 결론은 그래서 당정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재차 인식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그냥 짧게는 지금 대테러 테러 방지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빨리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의 표출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국정원이 그 유성시 사건 것처럼 공문서도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자작극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정원의 기간에 전쟁을 봤을 때. 일을 보면 능히 그럴 만한 그 조직이지.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지금 한반도 전체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위기감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튼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전쟁 위기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종북 인물을 사주해서 네. 테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예. 테러 방지법에서 꼭 하고 싶은 거잖아요 국정원이 그런 활동을 맞춤형 테러.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연일 이런 겁니다. 참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미국의 어떤 그 특전사들이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매 시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편은 거의 전쟁 분위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7일부터 이제 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날짜 정해졌나요? 날짜는 정해졌죠. 네. 3월 7일부터 한 2주간 진행되는데 그 전부터 이미 며칠 전에는 그 동해에서 한미 잠수함 훈련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랩터 왔고 왔다가 어제 왔죠. 어제 왔다가 2대는 남쪽 2대 돌아갔다 이런 얘기 있고 하여튼 온갖 이 무장력들이 지금 다 지금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소위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준 전시 상태를 여태까지 보면은 지금 8차례 시행했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 이후에 네네네. 68년도 푸에블로 사건 때 했고, 그다음 76년도 판문점 도끼 사건 때, 그리고 83년도 아웅산 폭파 사건 때, 그리고 93년 94년 그때죠. 네. 그리고 그때 팀 스피리트 훈련 관련해가지고 그때 한번 준전 상황 선포했고, 그 다음에 2006년 그 광명성 이후 대포동 2호, 네, 대포동 2호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
에서 제재가 나오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또 준전시 상황을 조성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리고 이번에 2015년도 예. 그 지뢰 사건 사건 뭐 때 네. 예, 그때입니다. 요걸 보면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요 중에서 빠진 게 2002년 3년도에 또 그 제네바 합의가 무너지고 케리가 와서 발언하고 그 당시에 또 북한이 NPT를 재탈퇴하고 요 상황이 또 한번 요 정도 추가되면 되지 한번 대략적인 흐름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있죠. 2013년도에 북한의 3차 핵시험 이후에 정전협정 백지화되고 네. 그때 이제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북에서 전략 미사일 로켓군인가? 네. 전략 로켓군의 타격 계획에 대해서 승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게 뭐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예. 나왔던 상황이 있었죠. 94년도면은 의원님 국회에 계실 때죠. 그때죠. 예. 그때 초선 이제 국회의원 할 때인데 처음부터 그 외통위로 가셨어요? 그때는 몇 통이나 아니었는데 그때 초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좀 그 당시에 이철 의원이 네. 이철 의원이 우리 꼬마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였어요. 이철 의원이 그다음에 이철 의원은 그 당시 이미 3선이고 저는 이제 초선으로 들어가서 제가 원내 수석 대표 이런 거 할 텐데 이철 의원이 마침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가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그때 영변 핵시설 폭격했다고 선제 그랬죠. 공격했다는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하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위기였죠. 이제 그게 결국은 2094년도 네.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은 북미 간에 일단 평화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그 문제가 그 국면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 아주 인상이 깊었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때 이제 느낌이 한반도에서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는 걸 갖고 미국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아니 그때 국민들 대부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행이었던 게 김영삼 정부가 그 문제를 정면 대응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미국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거 사실인가요, 그거는? 예, 그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니란 얘기도 또 아니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어쨌든 그런 얘기가 그 이후에 들었는데 그 당시 야당은 반대를 했는데 여당은 별로 그렇게 미지근했었는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건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에 비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 보고 자꾸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선도하겠다는 거죠. 그래. 분위기를. 그러면서 심지어 한반도에 아니 북핵을 반대하면서 딴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반도에 그냥 재래식 무기는 덜해. 근데 미국의 무슨 전략 핵 전투기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핵을 무장을 하고 있는 비행기랑 잠수함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것은 그건 민족적 추이사는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국가 지도자가 진짜 민족적 그거는 한반도에 북한을 때리고 어디를 때리든 간에 어쨌든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이라는 게 우리 그리고殺傷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한반도 좁은 한반도 어디가 터지든지 간에 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어디에 터지든 간에. 근데 그런 위험한 장난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 할 게 있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야, 딴 건 모르고 또 제가 대통령이 모를 것 같아요. 야, 핵은 오면 안 돼. 북한이 뭐 위협적이니까 오히려 재래식 무기 나오고 뭐 이런 건 와. 핵으로 오면 안 돼. 핵 잠수함을 오면 안 돼. 그리고 핵 비행기는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최소한의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지. 그건 남북 공멸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북한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지향이라고 북한 정권의 지향이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도 돌아야끔 이걸 수시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자, 이 사람들이 진짜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국민들이 너무 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권당이나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미 동맹이 이게 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 안전하다, 성업에 종사해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미국의 이 전략 무기들이 오는데 그걸 안심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94년도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쪽집게 타격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클린턴 정부가. 표적. 예. 그래서 근데 그게 폭격 계획이 한두 시간 전에 딱 정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카트가 방북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하고 뭐 제네바 합의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2년도 그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고 2003년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도 이제 NPT 재탈퇴였죠. 맞아. NPT는 원래 한번 탈퇴했었어요. 그 효력을 정지시켜놨지. 네. 그렇지. 그 당시에 직접 뭔가 이렇게 전면 한번 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통령이 2002년 12월 19일 날 네.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2월 초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제 그동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설명을 하고 당선자 시절이지. 제가 평양을 방문했어요. 저도 난생 처음 평양을 갔죠. 취임 전에 가신 거예요? 그 취임 전이 당선자 시절이지.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네, 인수위원회도 아니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약간 인너서클이 있었거든요. 네네. 서로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꼬마민주당에서는 김원기 의원, 유인태 의원, 뭐 이철 의원, 저 노무현 이렇게 몇 사람들이 수시로 만나서 당선자 이외에도 같이 또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세우고 그 인너서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평양을 이제 다녀왔어요. 어느 때 평양 갔더니 그 이종혁 네,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이 고려항공을 이제 북한에 갔더니 이제 평양 공항에 나왔더라고. 저를 누가 나올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둘이서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뭐 몇 사람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니까 아주 무슨 저 혼자 저 보좌관 하나만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저도 단촐하게 가서 그래서 가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제네바 협의가 실제로 깨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북한도 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막 상당히 고조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다 전한 말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 정부는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니들 체제를 내정은 니들 알아서 해라. 우리가 그 전복하거나 뭐 공작을 꾸미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북한이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 진입하는 것을 우리 경험과 우리 인맥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다. 북한이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 들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생활이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 세 번째는 미국이 좀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공격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든지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했더니 근데 제가 닷새간 있었는데 가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서 도착해서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답이 없고 그 다음 우리 같은 나는 기다리잖아 지금. 뭐 하셨어요? 그럼 이제 같이 뭐 금강산도 같이 갔다 오고 같이 뭐 거기 평양 근교에 김일성 생가가 있어요. 초가집으로 만경대 거기도 갔다 오고 뭐 또 거기에 옛날 고구려 옛날
성터 있잖아요. 동명왕릉 예, 동명랑은 뭐 이런데 이런데 이제 저도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 안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 다른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정신대 그다음 이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서로들 얘기도 하고 그 이제 거기에 북한에 있는 정의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만나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근데 나는 이제 기다리는데 내가 뭐 기다린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근데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 때 이정효 씨가 저를 저녁을 먹으면서 한 얘기가 지난번에 그렇게 뭐 여기까지 원칙을 얘기 답을 못 드려서 빨리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각 조직 단위에 이런 논의를 하느라고 몇 단계가 있는가 보지. 그 논의 구조는 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안심을 놨는데 저는 걱정했던 게 우리가 첫 얘기가 혹시 첫 번째 얘기가 난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 답을 뭐가 삐쳤나? 이 생각을 했잖아. 내가 하는 말에 표현상. 내가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사가 없다. 이 말이 막 봐주는 것처럼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오해가 자존심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게 걸렸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상의할 사람도 없고 혼자 갔으니까 혼자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얘기가 그걸 논의했는데 그 김원웅 그 당시에 제가 개혁당 대표거든요. 개혁당 김영 대표가 한 저는 그 말씀에 대해 제안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아주 전폭적으로 그걸 공감한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호시탐탐 북한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뭐 언제 칠지 모르잖냐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남북한이 좀 이렇게 오손도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좋대. 그럼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한 아이디어를 낼게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남북한이 남북한의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체육 문화대회를 한번 하자. 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제주도? 근데 나는 막연히 그냥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귤이 생산이 안 되니까 북에서.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거기가 좀 고립화돼 있으니까 그냥 제주도에서 하자. 그랬더니 그 남쪽에 상의를 했느냐? 아니다. 내가 여기 와서 생각했다. 나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랑 거기까지 상의 안 하고 왔거든. 그래도 상의 안 할 건데 가서 뭐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 인간관계를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불안한가 봐. 자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서울 가면 확인할게. 그러면 그랬더니 그리고 서울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 와가지고 제가 노무현이 서울 와서 노무현 당선되고 이제 취임을 했어요. 2월 25일 날.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그때 저 취임초니까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얘기하다가 청와대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 좀 만나자. 근데 그전이랑 틀리잖아. 그전이랑 맨날 집에서 전화 오는데 청와대 들어가니까 틀려진 와보니까 진분이 이상해. 영어 수준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임기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청와대에다가 내가 뭐 비서실인가 뭐 정무가 어디다 전화를 우리 보자고 말했더니 거기서 우리 그거는 공식 일정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그럼 거기에 무슨 또 대통령 부속실 비슷한 게 있는가 봐. 약간 사적 일정 관리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연락을 하래. 거기 누구 찾아라니까 그 당시에 서가본 의원이야. 서가본 의원이 거기 있었어.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이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기. 그래서 서가본이 난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전화 서가본 보좌 무슨 비서관인가 뭔가 했는데 해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나려고 그랬더니 먼저 좀 좋겠냐고 대리님 빨리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틀 후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3월 2일인가 3일인가 청와대 가서 이제 아침 먹으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뭐 제주도 이거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더니 그다음 이창동 장관한테 문화부 장관이니까 문화체육이니까 장관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면서 우리 김원웅
대표가 지금 내가 상의할 게 있으니까 설명해주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날 그해 진행이 됐어요. 그냥 진행이 된 적이. 그래서 그 해에 2003년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북한에서 한 200명 뭐 이제 선수 축구 선수 여자 축구 남자 축구 태권도 씨름 그때 개순이 선수도 오지 않았어요? 개순이도 왔지. 개순이가 일본 유도로는 일본 선수의 킬러잖아요. 개순이도 오고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것도 협의도 하고 또 뭐 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선자 시절에 가고 그다음에 3월, 4월, 5월 여러 번 평양을 다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 이런 문제 협의도 하고 한 기억이 나요. 2003년도에 그 NPT 탈퇴가 그 뭐냐 실행이 된 시기인가? 2003년도면? 그렇죠. 2003년 NPT 2003년 그때 전쟁 위기 상황에서 또 그거 관련해서 또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런 전쟁 분위기가 미국에서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4월 초가 딱 되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여기잖아요. 이게 5월달이 6월달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평양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그런 문제 정세에 대한 서로들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전금진이라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캐리가 와가지고 니들이 핵 개발하고 있지? 그래서 야 이실직고해. 이는 그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야 우리가 무시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니들이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내놓더래. 그러면서 있는 걸 자꾸 내놓으라고 조이더래. 무슨 피의자 신문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주권국가인데 이게 웃기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우리가 핵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만들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그 말을 변형을 해가지고 캐리가 우리가 핵 가지고 있다고 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 많은지는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얘기야. 캐리 얘기랑 정금진 얘기를 쨌든 나중에 제가 임동원 장관이 쓴 자서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임동원 장관이 그건 잘 알잖아요. 그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거기에 쓴 거 보면 지금 아까 정금진 씨가 저한테 한 얘기랑 같은 내용이에요. 네?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건 뭐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부시 정부잖아요. 네오콘들이니까 어쨌든 이제 파탄을 내는 것이 자기들이 큰 정치의 틀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제네바 선언.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부시 정부는 그 앞에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 협의를 했잖아요. 네. 부시 정부의 핵심적인 입장이 정파적 입장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ABC 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 미국 언론에서. 네네네. 그 ABC가 뭐냐 그러냐면 anything but 클린턴이야. 뭐든지 한다. 근데 클린턴이 한 건 반대로 한다. 이명박 닮았더라고. 그러니까 ABC라니까 anything but 클린턴이야. 그러니까 클린턴이 제네바 협의를 했으니까 그걸 깨야 된다고 하는 게 부시 유관들 입장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가 김대중 노무현이 간 건 무조건 깨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느 나라인지 그건 비슷한가 봐 좀. 교류가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 네. 뭔가 뭐 평양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같은 해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그때가 여름인데 7월인가 그때 미국을 가가지고 이라크 전쟁 한참 이라크 전쟁 이제 한참 진행지고 이제 이제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고 미국이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이런 판인데 미국에서 이제 관심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을 때 제가 미국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대한민국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주목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연설하는데도 네. 그 메신저도 와 있고 근데 제가 그랬다고.
대한민국 국군은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애매한데 머리를 많이 아니, 근데 그 말을 해석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가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은 돼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오늘 역시 정치인이나 다르시네 이렇게 발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로 미국을 자제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노무현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저나 이런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결국 미국을 견제하게 하는데 부시 정부가 얼마나 또 이렇게 아주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리는 호전적인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이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안 일으키게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부시 정권 하에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찔해요 생각하면. 작년에는 지뢰 폭격 사건, 인문의 지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 폭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준전시 상태가 선포가 됐었고, 그러다가 무박 4일에 이제 그 4인 회담을 통해 가지고 8.25 회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서 위기는 어쨌든 네, 그렇죠.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2000년 6.15 선언 있고 나서 2002년도에도 서해 교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 딱 기억나는 거는 북측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장관급 회담이 이어졌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서해 교전이 있었어도 서해에서는 교전이 있었는데 이 동해 쪽에서는 금강산공항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그러게요. 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최소한 남북 간에 하트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확전이 안 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하트라인이 내가 보면 제대로 작동은 안 될 거예요. 다 지금 공시도 다 끊어졌습니다. 네. 서해 동신선이나 이런 거 다 끊어졌죠. 2006년 10월 9일에 북에서 1차 핵시험 했는데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금강산 관광에서 뭐 수학여행 취소되고 막 이런 거 얘기가 나오다가 또 금방 이제 다시 그 다음해 뭐 7월달에 다시 현대 그 관광이 오히려 확대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또 그 양상이 흘러갔는데 사실 뭐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 핵시험 뭐 위성 발사 이게 몇 차례 있었잖아요. 1981년에 중국이 다탄두 미사일 대륙간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기 전까지 미국이 걸핏하면은 핵으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그랬다고. 메가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만주를 폭격하자. 근데 내가 미국의 정치인들 제가 국회 통일통위원장 하면서 미국 만나면 미국의 이제 중국의 고위층 만나보면은 그때 굉장히 당황했대. 자기들은 핵이 없는데 6.25 때. 아 이게 걸핏하면 뭐 메가드가 뭐 중국에다 핵 본다 한다니까 겉으로는 의연한 채 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황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냐. 그래서 마냥 전력을 다해서 핵을 개발했대.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가지고 다탄두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이 그런 말도 안 꺼내더래. 핵으로 공격한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보국장이 하는 게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것이 뭐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그래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방어용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되고 북한은 미국을 이렇게 맞서서 핵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상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는 위협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미국도 북한을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말리면서 북한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지. 미국 보고는 그래 잘해줘라. 웬만하면 두드려 패 이렇게 하고 북한을. 그리고 북한 보고는 니들 핵 만들면 안 돼.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누가 싸워도 그 상식에 관계되는 건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새누리당에서 이게 자주 노무현 정부를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북의 핵무기에 대해서 자의적 수단이다라는 그 발언을 계속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북을 옹호한다고. 그 얘기는 노무현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정보원 정부 국장도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정부 인사네. 미국의 정부 인사가 그러면 그럼 미국의 국가 제일 중요한 모든 미국의 정보 CIA, FIB를 총 거느리는 수장을 했겠네. 한반도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제가 이제 이 국회 통일통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국가의 이제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거는 한반도에서는 중요한 게 남북 관계가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되면 그것이 한국의 위상을 높여요. 그냥 남북 관계 좋을 때 해외 나가면 좀 뭐가 그렇죠. 남북 관계가 위신이 올라가요? 우리 위신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육자회담에서 우리가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 좋으면 중국에도 얘기하고 일본에도 얘기하고 뭐 일본 애들이 제일 삐치긴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일 외톨이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제일 외톨이였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나쁘니까 우리가 지렛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도 우리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미국도 우리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해.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이 뭘 설득할 북한을 뭐 얘기할 때 야 그럼 니들이 좀 얘기하라 한다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한번 동북아 정상화 육자회담이나 이런 조건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부탁해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려고. 미국도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협상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미국 보고 물으라고 중국 보고는 압력을 가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무 지렛대가 없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이 외교적인 역량이나 평가가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미국 졸개밖에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주인이 강아지처럼 짖는 것만 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주인을 위해서 짖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짖는 걸로 해주는 거. 그밖에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지서도 아무도 중국도 콧방 끼고 저쪽도 러시아도 다 콧방 끼는데. 자해정책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더 외교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를 잘 갖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위상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IMF를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하여튼 옛날에 신한국당이 IMF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DJ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전환기가 있었던 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이 전환이 있었던 게 6.15 공동선언이에요. 6.15 공동선언이 딱 터지니 그걸 발표를 하니까 국제사회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다. 투자를 해도. 그래서 한국의 주식이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나 한국 채권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좋아지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개성공단 이후에 무디스에서 당장 그러잖아. 그렇죠. 한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딱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중국이 무슨 예를 들어 보복 조치나 이걸 떠나서라도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인가? 거기서도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략 방어 체계를 빨리 수립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자체를 북의 어떤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 이걸로 다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일본과도 군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반도 위기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안철수라는 사람 난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역사를 응시하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그런 역량이 있으면은 그런 표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 팔아가면서 지지자들 그 승계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이 배반의 길을 걷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전략, 방어 전략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지금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계속 속아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뭐 지금 김종인 대표도 보니까 북한 괴멸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당도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 나는 그 사람들이 DJ 고향인 뭐 광주나 전 이렇게 호남에 가가지고 우리가 DJ 정신을 이어받겠다. 6.15 공동선언을 난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 6.15 공동선언을. 응?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14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이 박근혜 같은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냥 원래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근데 박근혜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승계하겠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군사적인 그 남북 간의 군사적인 뭐 이런 충돌은 국지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전면적인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직접적인 그 군사 행동이 드러났던 거는 천안함 이후에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일어났었고 남북 관계사를 이렇게 정리된 글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점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분량이라든지 이 사건의 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남북 관계사에 박근혜가 정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책이 두꺼워지고 네.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이긴 하지만 정말 큰 획을 긋고 있는 것 같고 2013년 이제 출범한 지 직후죠. 2013년 2월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바로 이제 북에서 3차 핵실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철수 조치를 또 내립니다. 그 철수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당국 회담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계속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뭐 계속 통일 대박론 뭐 드레스덴 선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고 그다음에 14년 초에 다시 북에서 좀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그나마 이제 계기가 돼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이나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이걸로 다시 이제 그 소강 냉각 국면으로 다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2015년 초에도 다시 북에서 그 신년 사설 통해 가지고 다시 정상회담 온 것까지 있었죠. 가능하다고. 다시 이렇게 또 그런 분위기들을 오다가 뭐 6.15, 8.15 이런 행사를 크게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도 또 이제 잘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제 15년도 8월에 DMZ 지뢰 사건이 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근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나 또 기대를 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8.25 합의 이후에 뭐 좀 포괄적인 남북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잘 이어져가지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렇게 상봉을 했구나. 네. 뭔 얘기가 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언제인지 시점이 잠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8.25 합의 이후에 또 이 소강 국면으로 치달았던 게 또 2016년 초에 북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지고 4차 핵실험 이후에 즉각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8.25 합의 때 하지 말자고 했었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긴장 국면이 다시 도래하고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카스트로 혁명이 성공하기 전의 쿠바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상황이 그 상황이 쿠바를 미국이 이제 저걸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1898년이니까 이제 한 110한 몇 년 됐죠. 그때 미국이 쿠바를 점령할 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존 퀸시 애덤스라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쿠바는 스페인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미국이 쿠바를 가질 정치 법칙이 있다. 그 애덤스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미국이 쿠바를 가질 정치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쿠바를 갖고 논의를 해요. 미국 내에서. 저거를 직접 미국의 한 주를 편입시킬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보호령 비슷하게 할 거냐. 근데 쿠바 내부에 이미 스페인 지배 때부터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커진 거예요. 쿠바 내부에서. 그러니까 주를 편입하면은 이게 복잡하게 생겼었거든. 근데 미국이 그걸 계속 점령하고 싶으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주를 편입하는 것 대신에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 상원에 프렛이라는 상원의원이 그 안을 정리를 해서 프렛 결의안이라고 해서 상원에 통과를 시켜. 거기는 이거야. 핵심 내용이 쿠바는 사실상의 보호령 이런 개념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제가 메가다가 1945년 한국 와가지고 한 것이 그거와 아주 유사해요. 메가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사실 메가도 한 일이 한국에 거기에 미국의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 자료 이런 걸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이 이거야. 좀 한국의 남한에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를 기용을 해야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그럼 갈데 없는 놈들이니까. 그리고 그 자기를 구세주로 생각할 거 아니냐. 그리고 메가다가 동경에 그 동경 역동사령부를 다두고 그게 일본인 원로들이 있잖아요. 일본인 정치 원로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네. 그 자문위원회에서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놓은 친일파들 기억하면 그놈들 훈련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그놈들 쓰니까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잘합시다. 응? 조선을 다루는데 잘 다루고 잔혹하게 다루고 같은 조선들끼리 손 안 대고 조선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또 미국에 보고를 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 때 1946년 미 군정하에서 최초의 그러니까 장교를 임명하는데 110명을 임명하는데 그중에 90몇 명이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으로 만들어요. 48년 건국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건국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데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돼. 제2대 육군 참모총장은 또 그런 사람이야. 일본은 밑에 토벌 때. 3대도 그래. 4대도 그래. 24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 토벌 때 하던 놈들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경찰 프락치 하던 놈들, 사원 하던 놈들은 파출소장 되고, 수사하던 놈은 경찰국장 되고, 헌병 5장 하던 놈들은 또 경찰 어떤 전북 경찰국장 이런 거 되고, 야당 국회의원 중에 부친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응? 그리고 법원 서기 하던 놈은 판사 되고, 판사나 검사 되고. 이해창 아버지가 바로 법원 서기하다 판사 됐잖아. 그 집이 밭으로 야 우리 집은 아버지도 법조인이고 아들도 법조인이다. 그래서 아주 명문가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고 이해창 명문가라고 그랬더니 아 우리는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법원 서기하던 사람도 명문가네 한국은. 아니 그런 틀이 한 부분이 사실 박근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실상의 보호령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이 남한의 권력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배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의 보호령 비슷하게 잘하는 거죠 지금. 응?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잘한다 박수 쳐주면 우리가 미국 시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남북의 통일이
그런 사실상의 친일의 기반을 둔 그렇게 미국의 비호를 받아서 만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종편이나 조중동이나 뭐 박근혜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이 돼가지고 인구 구조가 좀 달라지고 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그 모든 명예, 재산, 권력을 놓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를 완전히 분단을 영구 고착화시키는 것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남한에다가 역사 교과서 바꿔가 국정화 시켜가지고 하여튼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또 찬양하는 글을 그래서 애들 자라나게 하면 대대로 그냥 만수무강 할 수 있다 대대로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남북한 문제는 파탄을 내야 된다. 영구 분단을 고착화하는 게 자기들이 모든 걸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는 그러니까는 금강산 관광 폐쇄시켰는데 나도 역할을 해야지 임기가 안에. 그래서 나는 요즘 이걸 보면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 아직도 2년이나 남았네. 왜 이렇게 길어 그랬거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문 보니까 야, 시간이 막 빨리빨리 너무 빨리빨리 하고 있다고 걱정했더라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 체제를 굳히는 데는 너무 빨리빨리 가는 거지. 그게 그 한반도 위기의 그 역사적인 배경,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전쟁 가능성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전쟁 가능성도 배지 못한다고 봐. 실질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그 이유는 미국은요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별로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건 저희들은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은. 미국이 뭐 지금 그동안 늘 남은 나라 가서 전쟁했으니까. 전쟁하고 이라크에서 전쟁해서 수만 명이 죽고 아프간에서 수만 명이 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뭐 이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아무 그건 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아무 관심이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히할 수 있어. 우리는 다 죽어놔도. 그런데 그거를 제동을 무심할 수 있는 걸 DJ나 노무현 정부처럼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국가라고 하는 단어 이번에 대정부에서 어느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수십 번 썼다고 그러더라고. 국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응? 그러네요. 한 번도 한 글자를 민족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국가라는 단어는 많이 썼어. 응? 아버지는 그래도 민족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나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도 순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독해. 그런데 민족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박정희는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 좀 내가 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 민족이란 말 그때 잘 못 쓸 때인데 군사정부가 딱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쓰니까 야 저게 또 뭐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마저도 국가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국가. 네. 이제 전쟁 얘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생각 들어요. 전쟁 얘기가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시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요 아까 국정원 얘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네. 그런 말이 있다시피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국정원이나 또는 보수 세력의 바램이고 자기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구 분단 체제라든지 이 완전한 자기들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서 이런 뭐 테러라든지 뭐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 반면에 실제 하는 전쟁 위기는 예고되지 않은 곳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특히나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북한 내부에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어떤 위기의 그 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제어 뭐 완충 작용 뭐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작은 우발적 사고 하나가 이제 확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위기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대책에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뭘 할까? 정치권들은 뭐 하고 우리 뭐 시민사회단체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정치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있는 정치 세력들한테는 진짜 뭐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그런 면에서도 진공 상태예요. 야권, 야당이 진공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안전을 얘기하고 또 평화를 얘기하고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경제 문제를 얘기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치인을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가장 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장 안 가진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은 비정규직으로 영원한 날품팔이로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재벌을 살찌우겠다고 하는 박근혜의 경제 입법이나 또 그 노동자들을 아주 쉽게 해고하고 또 낮은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른바 노동개혁법이라고 하는 거를 박근혜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식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가난하고 못 배운 나이 든 사람들 그들을 저는 분노하기 전에 좀 안타까워요. 안쓰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상을 마비시키는 그런 종편들, 보수 언론들, 그리고 그걸 일깨우는데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민중이 직접 나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낡은 사회의 지배의 지각, 낡은 기득권적인 지배 기획을 뚫고 솟구치는 그런 화라산 같은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양상하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결국 이제 현 기득권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하여튼 미국의 51번째 주로서 또 미국의 사실상의 보령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이 그것이 애국이라고 포장되는 그런 시대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소한 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북에 대해서 적대의식이 있고 떠들어서 가지고 최소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최소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필요하네. 전쟁, 특히 핵전쟁은 안 된다.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든지 한반도에 어칭거리면 안 돼. 저는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우리 항구에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거 안 된다. 우리 영해에 핵잠수함이 들어간다. 우리 영공에 핵전투함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외국인 진사기지에 열하우라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핵과 관련된 무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강구하게 하고 어느 정치 세력이 나는 이게 그런 거를 중요한 공약으로 하나 세우면은 저는 그 정당 무조건 지지할 것 같아요. 좋네요. 좀 그런 공약이. 아니 그런 거 진짜 진정한 보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진짜 보수지. 그게 진짜 보수. 네. 최소한 양식 있는 정치 세력이 한반도의 전쟁은 결사 반대한다. 그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결연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옛날에 중국의 어느 정협
정치협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중국의 정적으로 상당히 실세들이 있는 그 모임인데 우리 같은 게 국회 비슷한 자리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이 돈은 중국에다가 물건 팔아거나 중국 관광객들이 가서 돈 뿌려 돈 벌고 그 돈으로 미국 무기 사는 거. 자기들이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 문제를 한국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방치하지 못하는 단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언제 얘기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그 지금 이명박 정부 게 초기 아닐까요? 그 같은 네. 데가 중국에 정협 있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2008년 하여튼 2008년 상반기야. 초기인데 제가 중국 정협들이 한국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 나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 이걸 내세우고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2008년 한미 동맹 강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때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이 그 카드를 그 당시에 이미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2008년이니까 8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언제쯤 가면 그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임계점이 있다. 응?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이 전 이제 조금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현재 하는 일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게 서로 제안을 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핵 관련의 뭐 훈련이나 이런 것도 안 하는 걸로 북한은 당연히 이제 핵을 이제 폐기하는 걸로 하고 그걸 동시에 실현을 하자. 그냥 누가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실현하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이런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걸 국제사회에서 명확히 표방했으면 좋겠어. 우리 통일 문제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겠다. 우리끼리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게 통일 한국이 실현이 되면은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는 비전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남과 북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주변 국가들은 이를 모두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훈련했던 모든 것을 배제시키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간에 그리고 남북한의 상호 군사 통제의 감시되면서 감군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걸 국민들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북한 체제도 그 문제에 호응을 해야지만은 특히 남한 내에 그런 식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식이 그런 투철한 그런 정치 집권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력을 저렇게 좀 확대를 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4월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쌀기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오늘 좀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었다가 좀 정비를 다시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정선 독립군 역사와 정치 세 번째 시간이었나? 예. 네,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